안녕하세요. 썰맘 채널의 열렬한 애청자이자 구독자인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겨우 40대 중반인 제가 이곳에다가 인생 얘기를 늘어놓는다는 게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용기를 내서 뉴스에 나올 법한 제 기막힌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사연이 누군가에겐 경종을 울리고 또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과 소감의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직서를 써버렸죠. 물론 집안에선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냐며 절 만류했지만 당시 저는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삶에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작한 회사 생활을 30대 중반까지 했으니 그럴 법도 하죠. 그 대신 그동안 쌓아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 정도는 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에다가 작은 토스트 가게 하나를 차렸네요. 잘 나가던 대기업을 때려치우고 토스트 가게라뇨.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아 실현을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지만 코딱지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보다 제 시간이 더 없었어요. 당연히 가게 매출은 대기업 연봉에 비벼보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내 가게를 운영하는 게 더 행복했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당시 전 버터를 발라 빵을 굽는 일이 더 행복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업무도 없고 제게 윽박을 지르는 상사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토스트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었네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1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 토스트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도 제법 생기더군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토스트를 사가는 직장인 아가씨, 학원이 끝나면 꼭 들르는 학생들, 애들을 학교 보내고 난 뒤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아주머니들, 그들 모두가 제 작은 가게를 채우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골 손님 중에 특이한 남성 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꼭 저희 매장이 문을 닫을 시간대쯤에 나타나서는 토스트를 몇 개까지 해줄 수 있냐고 묻고는 남아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수량만큼 토스트를 사가셨어요. 20개든 30개든 상관하지 않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 개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 오늘도 사가시게요? 오늘은 남은 재료가 많지 않아서 10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 다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님, 매일 이렇게 많은 토스트를 사가셔도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직원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사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포장해 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만들어 드릴게요. 매일 빠지지 않고 수십 개씩 사가셔도 괜찮은 건가 걱정을 했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버리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 손님에게 무척 감사했죠. 그런데 얼마 뒤 부동산 사장님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매일 저희 가게에 오시는 그 단골 손님이 저희 토스트 가게 건물에 건물주라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건물은 매장도 많고 층수도 높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이유로 건물주 얼굴을 볼 일이 없었는데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겨우 40대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는 그분이 이런 큰 건물의 건물주라뇨. 그렇게 알고 나니까 그 손님이 엄청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어김없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고 또 남은 토스트를 전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혹시 이 건물 사장님 되세요? 네? 네. 맞아요. 전 그것도 모르고. 진작 알았으면 인사드렸을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토스트를 이렇게 사가세요? 매일 팔아주시니까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여기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은 쉬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이번 주 월요일에 시간 내실 수 있어요? 네. 시간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제가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저희 건물에서 이렇게 맛있는 토스트 가게를 열심히 운영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식사요? 전 갑작스러운 식사 초대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마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고 있던 시기라서 재계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 나셨더군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은 식사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자신이 매일 빠지지 않고 저희 토스트 가게를 찾은 이유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솔직히 박선희 씨를 좋아합니다. 관심 있다고요.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구장창 토스트만 사갔는데 이제야 제 속마음을 말씀드리네요. 네. 아니 갑자기 무슨 그런... 단골 손님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당황스러웠어요. 그 남자가 제 가게의 건물주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느닷없이 제게 관심 있다며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왔다고 하겠죠. 건물주가 알아서 사귀자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쾌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매일 토스트를 사러 온 것도 절 좋아한다며 마음에 고백한 것도 돈으로 사람을 가지고 논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하고 다시는 저희 가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지가 건물주면 건물주지 사귀자면 다 사귀어줄 줄 아나 재수 없어 라는 마음이었네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또 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와서 토스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매일 찾아오겠다나요? 전 그 남자의 막무가내식 고백에 기가 찼지만 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절 찾아와서 구애를 하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봄바람이 산들산들 드는 것처럼 사르르 녹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죠. 둘 다 홍기를 넘긴 나이고 시부모님도 빨리 식을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었어요. 솔직히 이 남자와 만나면서 차이나는 집안 환경 때문에 시부모님의 결혼을 반대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일군 사업으로 부자가 된 거고 원래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은 집안 차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결혼할 여자를 찾았다는 것이 마냥 좋으셨던 것 같았네요. 남편은 절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시부모님도 싹싹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죠. 다만 제 위로 손윗동서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만 은근히 절 견제하는 눈치였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으셨네요. 사실 전 그 이유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의 다른 건물에 새들어서 큰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규모가 80평에 이를 정도로 무척 큰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남편도 딱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 형님네가 남편과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내가 동서한테 여러 가지 알려줄 게 많아. 동서도 이제 우리 집안의 둘째 며느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맏동서가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을까봐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질 못하겠네. 아니에요, 형님. 당연히 가르쳐 주셔야죠.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난 동서한테 괜한 오해받는 거 정말 싫거든. 암튼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잘 지내봐. 그렇게 전 남편의 아내이자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살게 됐죠.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했고 예쁜 딸애를 출산했습니다. 자상한 남편과 따뜻한 시부모님,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까지. 제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날들로 채워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단란한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들이닥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은 주말도 없이 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나른한 주말 오후 4살 된 딸애와 함께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한창 일하고 있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 선 남편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남자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고 빨리 가족이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보이스피싱 같은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급한 목소리에 이상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고 전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남편의 죽음을 마주해야만 했네요. 보행 신호를 보지 못한 대형 트럭에 남편을 처참하게 짓이겨 놓았더군요. 남편을 병원으로 싣고 온 구급대원은 남편은 이미 현장에서 숨이 끊어졌다고 말했어요. 너무나 큰일이 갑자기 닥치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돼 있는 남편이 아무래도 제 남편 같지가 않았고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된 것만 같았죠. 뒤늦게 도착한 시부모님의 오열에도 전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저와 딸을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건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네요. 제가 느꼈던 그 슬픔의 깊이를 구구절절 늘어놓을 순 없지만 절 몹시 사랑해주던 남자가 다시는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은 지옥과 다름없었어요. 겨우 4살인 딸아이도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한 것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저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딸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죠.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생각보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 문제도 있었고 회사 문제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청춘을 바쳐 이군 재산은 모두 저에게로 상속이 됐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큰 건물이 2채나 됐으니
제 분수에 넘치는 재산이었죠. 저는 마땅히 이 재산을 시부모님과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그 재산을 받지 않으려고 하시더군요. 그건 성철이가 너한테 남긴 재산인데 우리가 그걸 왜 갖니? 그거 아니어도 늙은이 둘이 가는 날까지 먹고 살 돈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선이 네가 잘 관리하면서 우리 손녀딸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렴. 난 그거면 돼. 시어머니는 거듭 받지 않겠다고 하셨고 결국 남편의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는 회사의 전무이사님이 직무를 대리하기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그쯤 형님이 제게 찾아와 이런 말을 꺼내시더군요. 동서, 어떻게 마음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 사실 서방님이 그렇게 되고 나서 나나 그이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지금 우리 가족도 말이 아니라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네, 형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산지낸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갈비찜 말이야. 동서도 알다시피 서방님이 편의를 봐주셔서 신경 쓰지 않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건물이 동서한테로 넘어갔잖아? 그렇다고 해도 우리한테 큰 변화가 있진 않겠지? 그치, 동서? 그럼요. 무슨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지금처럼 편하게 장사하세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동서가 어떤 사람인데. 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지 뭐야. 형님은 혹시 제가 임대료를 내놓으라고 할까봐 미리 못에 박아두려는 것이었어요. 형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반드시 확답을 받아두려는 태도에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마당에 그런 사소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여유는 없었어요. 전 그저 딸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살아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 남편의 빈자리를 유야무야 덮어가며 지냈고 몇 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동안 저는 초등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된 딸애를 키우며 가끔 시부모님을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애써 아프지 않은 척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제게 오랜만에 밥이나 한 끼 먹자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는데 형님 옆에 누군가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동서, 어서 와. 네, 형님.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일단 앉아, 동서. 네, 네. 형님이랑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형님은 함께 온 남자를 제게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동생인데 서로 안면이나 익힐 겸 데리고 나왔다면서 말이에요. 전 형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왜 그 남자랑 안면을 터야 하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이게 소개팅 자리인 겁니다. 형님은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도 그저 데리고 온 남자 칭찬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여기 동생은 직원이 30명 넘는 아주 탄탄한 회사도 운영하고 있어. 사람이 술, 담배도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한데. 오래전에 아내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데 정말 괜찮은 남자야. 네? 그래요.
남편을 잃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뤄진 이 자리가 어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둥 마는 둥 밥만 스다닥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전 형님에게 대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형님이 눈물까지 글썽이더니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동서가 남자를 만나볼 거 아니야. 이젠 동서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예슬이한테도 아빠가 필요할 나이라고.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5번만 만나봐. 형님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형님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형님이 소개해준 그 남자를 몇 번 만나봤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남자가 진국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는 요란하거나 가볍지 않고 담백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많이 없었지만 진중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의 벽도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남은 생을 함께하자고 약속을 했고 조용히 식을 올리기로 했네요. 제가 그 남자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형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제게 축하를 보냈어요. 그래 동서 정말 잘 생각했어. 내가 두 사람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이제 지난 아픈 과거는 다 잊고 동서 행복만 생각하고 살아. 난 그거면 돼.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 말대로 우리 두 사람 잘 살게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소소하게 식을 올리는 동안 하늘나라에 있는 전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군요. 전 마음속으로 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 잘 지켜봐달라고 말했어요. 딸아이 마음에 생채기가 나지 않게 잘 키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전 남편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저와 딸에게도 무척 자상히 잘해주었어요. 걱정과는 달리 딸애도 남편에게 새아빠라고 부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과정과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네요. 그렇게 그 남자와 살림을 합친 지 서너 달쯤 지났을 겁니다. 저는 저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제2의 신혼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거나 딸애와 함께 집 앞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소소한 일상들이 큰 행복으로 다가오더군요. 제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의 수업 참관 행사 때문에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갈 일이 생겼죠. 남편을 데리고 갈까 하다가 혹시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저만 가기로 했고요. 딸애는 학교에서도 아주 씩씩한 학생이었어요. 발표도 잘하고 질문도 많은 아이였네요. 딸아이의 엉뚱한 행동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이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꼬물거리던 그 작은 애가 어느새 훌쩍 커가지고 학교를 다닌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선생님한테 열심히 제잘거리는 딸애를 보니 문득 콧날이 시큰거리더군요. 참관 수업이 끝난 뒤 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딸애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큰엄마랑 새아빠가 자꾸 문 잠가. 응? 예슬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큰엄마랑 새아빠가 문을 잠근다고? 오, 그렇다니까?
큰엄마가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문장 보고 한참 있다 나온대도. 아, 그건 큰엄마랑 새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야. 예슬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정말 큰엄마가 집에 오면 문을 잠갔어? 응, 진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니까. 전 딸의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간혹 형님은 제가 없는 집에 찾아와 갈비나 반찬 같은 걸 가져와서 냉장고에 채워주시곤 했거든요. 그러다 이따금씩 딸애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서로 알던 사이니까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고요. 그런데 딸의 말처럼 방에 들어가 방문까지 담근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린 딸애가 착각을 한 걸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딸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을 요동치게 만들더군요. 물론 남편과 형님에겐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네요. 고심 끝에 저는 중대한 결정 하나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건 집안에 잘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어요.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했네요. 아무도 모르게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동안 지켜봤죠. 그리고 카메라를 설치한 지 딱 일주일 만에 딸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를 귀신같이 알고 찾아온 형님은 남편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거나 다정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딸의 시선을 피해서 하는 행동이었지만 카메라 렌즈는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딸애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책을 보고 있으면 두 사람이 슬쩍 눈치를 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었어요. 안방에도 카메라는 설치돼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안방 침대에 누워서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추악한 짓들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형님이 그런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도 몸이 떨릴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집안에 딸애가 있는데도 버젓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왜 딸애가 큰엄마와 새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자꾸 문을 잠근다고 하는지 대본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안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름 끼치는 말들을 주고받더군요. 아직 혼인 신고는 안 했다면서? 동석이가 은근히 영악하다니까. 너무 들이대면 눈치챌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묵하고 묵묵한 컨셉을 유지해야 돼. 자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래, 알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여기에 너무 자주 오지 마. 이러다가 걸리면 어쩌려 그래. 걸리긴 뭘 걸려. 어차피 동서는 건물 관리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하여간 걔는 운도 지질이도 좋다니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서방님이 재산 남기고 홀라당 가버렸으니 지 혼자 건물 부자가 됐지 뭐야.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쇼하는 거 아니야. 그래, 자기 마음 다 아는데 그래도 조심할 건 해야지.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건물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데 괜히 일그렇죠. 당신 남편 눈도 있고. 그 양반은 눈치가 발바닥에 날려서 그런 걱정은 접어둬도 되네요. 그나저나 예슬이 쟨 낮잠 안 자나? 이대로 헤어지긴 좀 아쉬운데. 아직 시간 좀 있잖아. 이제 그만해. 위험하대도. 그래도 모처럼 만났는데.
두 사람의 대화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제게 남편을 소개해준 것 자체가 재산을 노리고 버린 일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저와 재혼을 한 이 남자의 원래 정체는 형님의 내연남이었던 거고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던 저는 이 일을 완벽하게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써서 형님과 남편의 뒷조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두 사람의 지난 과거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은 건실한 사업가가 아니라 불법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기와 폭력으로 교도소도 몇 번이나 들락날락거렸던 과거도 있었어요. 거기다 형님은 아주버님을 만나기 전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전력도 있더군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제 재산을 노리고 제게 접근해 시까지 올렸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네요.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찾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논 두 사람을 어떻게 응징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길 결심을 했네요. 저는 남편에게 오랜만에 형님네 가게에서 갈비나 먹자고 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일부러 딸애를 친정집에 맡기고 형님네 갈비집으로 찾아갔죠. 아직 오픈 전이었던 가게는 형님과 아주버님이 분주하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은 예고도 없이 남편과 함께 찾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인지 남편과 형님이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왔네요. 아후, 온다면 온다고 말을 했으면 좋았잖아. 그럼 미리 준비 좀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막상 형님 얼굴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지네요. 응? 아니,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얼굴 보니까 밥맛이 떨어진다고? 네, 솔직한 제 심정이 그러네요. 일단 제가 두 분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제 돌발 행동에 놀라서 눈을 껌뻑이며 서 있었어요. 남편도 제 행동을 예상하지 못한 듯 절 빤히 쳐다봤고요. 아니 여보, 갑자기 예의 없이 왜 이래? 당신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남 걱정하지 말고 잘 들어요. 뭐?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사람들을 앉혀놓고 입을 때렸는데 속에서 꾹꾹 참고 있던 우라통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전 간신히 감정을 누른 뒤 그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건 남편과 형님이 저희 집 안방에서 벌인 애정행각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화내장 놀란 형님이 재빨리 영상을 꺼버리더군요. 형님과 남편의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네요. 아니, 동서, 이걸 어떻게... 잠깐만, 동서. 내게 해명할 기회를 좀 줘. 이 사람 앞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잖아, 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앞에서 형님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 내연남을 제 남편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 왜 이래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형님은 바락바락 무기기 시작하더군요. 모든 게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죽상이 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형님이 과거에 미용업소에서 잘 나가던 마담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결혼할 땐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다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셨던데요. 뭐, 누가 그래? 나 미국에서 살다 온 거 맞아.
형님, 제가 다 알아봤고 증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안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도 다 녹음돼 있다고요. 정말 두 사람이 제정신이긴 해요. 아무리 재산이 욕심낸다지만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동서, 제발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어? 형님이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빌었지만 전 그럴 생각이 조금 더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영상을 본 아주버님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당신, 이게 다 뭐야? 아니, 그러니까 재수 씨랑 재혼한 이 남자가 당신의 내연남이었다고?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꾸며? 너 진짜 미쳤구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이건 이놈이 다 꾸민 짓이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다급해진 형님이 자신의 내연남에게 화살을 돌리자 그놈이 버럭 화내며 말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집에선 조심하자고 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여태껏 제 남편 행세를 했던 그놈은 억울해 죽겠다는 듯 펄펄 뛰는 겁니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두 사람은 서로 잘못이 없다는 듯 아비수더군요. 진짜 피해자를 앞에 두고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꼴들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주버님은 갈비를 재우던 양념통을 형님 머리 위로 쏟아 부어버리더군요. 그리고 형님의 상간난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당장 꺼져버리라는 차가운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남편의 진짜 정체를 밝힌 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와 고발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됐고 결국 형님과 그놈은 사기죄가 인정돼 곧장 구속이 되었죠. 그놈은 재판장에서도 처음엔 거짓으로 접근했지만 절 진짜 사랑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더군요. 당연히 법원은 그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이혼 통보를 받은 형님 또한 이 사기 사건의 공범자로 철창 신세를 져야만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그놈과의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일이 더 복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믿었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여러 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렇게 작정하고 덤비는 놈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걸 빼앗기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될 뻔한 게 바로 저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생생하게 경험한 이 사연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며 접근하고 있다면 부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100번, 1000번 다시 생각해 보길 조언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노리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두 사람은 죗값을 치르고 나서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때는 내 눈에도 언젠가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신 우리 썰맘 식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